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란 김복권 씨는 꼭 풀고 싶은 비밀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오래된 사진 한 장과 낡은 수첩 한 권, 아버지가 남긴 유품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제가 보관해가지고 무슨 의미도 모르지만 이렇게 보관했었습니다. 아버지 글 손으로 썼으니까 이거. 결의 분첩이란 제목의 수첩에는 전부 19명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생년월일이 적혀 있습니다. 사진 속 인물도 모두 19명. 한 장의 사진과 6장의 수첩이 품고 있는 사연이 무엇인지 우리 역시 알고 싶어집니다. 결의 분첩의 그 마지막 장엔 남화태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진을 촬영한 장소인 모양입니다. 남화태도 이렇게 써 있네요. 네. 남사할린 섬 이렇게 써 있는데 원래 러시아의 땅이었던 사할린.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사할린 섬의 남쪽을 점령했고 이후 그것을 화태, 즉 카라후토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일제 강점기 우리 국민 중 약 15만 명이 강제로 끌려가야만 했던 화태. 결의 분첩은 그 슬픈 운명의 기록일까? 사할린에 남겨졌던 한인들은 주로 섬의 주도인 유주노 사할린스크에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묘비가 다 깨져 있다. 한국인 15만여 명을 강제로 사할린에 끌고 왔던 일본. 하지만 2차 대전에서 패망하자 일본은 자국민들만을 태운 채 섬을 떠났습니다. 일본에 의해 낯선 땅에 끌려왔고 결국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운명. 그런데 김기헌 이분 같은데? 똑같이 생기셨어. 사진 속 인물과 닮은 사진. 김기헌이란 이름 석자도 결의 분첩 속에서 확인됩니다. 찾았습니다. 익숙한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임에서 가장 연장자였던 우경철 씨. 묘비에 새겨진 사진으로 볼 때 그 역시 결의 분첩 모임의 사진을 찍고 얼마 뒤 세상을 떠난 걸로 추정됩니다. 설차상. 세 번째로 나이가 많았던 설차상 씨 무덤도 확인됩니다. 사진이 없어 근데. 비석이 다 깨져 있다. 하지만 묘비의 사진이 사라져 설차상 씨가 사진 속에서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의 이름과 또 이들이 간직한 사연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결의 분첩을 남긴 사람들과 가까운 이들을 만나봐야 합니다. 사할린 취재 나흘째 어렵게 2명의 자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만큼 그들도 반가워합니다. 아버지고 아버님. 그의 아버지는 조오용 씨였습니다. 한국에서 일본 사람들 일하러 여기 싣고 왔지요. 그래 여기 사할린 놀아가지고 우리 아버지 41년도에 땅파 그쪽에서 일했지요. 탄광. 탄광 밑에 땅 밑에. 식구 될 거면 또 도망을 못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할린에서. 그렇죠? 그래 그렇게도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요. 결의 분첩을 남긴 이들은 일제에 의해 사할린으로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이었습니다. 모임의 14째였던 조오용 씨와 띠동갑이었던 1925년생 막내 손영철 씨. 아버님은 몇 년도 여기 왔어요? 41년 오시는가 그렇게 됐어요. 41년도에. 예. 그러면 당시 16살이네요? 예, 16살 왔답니다, 아버지가. 조오용 씨와 손영철 씨 자녀들은 사진 속 몇몇 인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인연이 끊어졌지만 과거 이들이 의형제처럼 지냈다는 게 자녀들의 기억입니다. 보여줄 게 더 있다는 조막열 씨. 이거 뭐는가 하면요. 1966년도에요. 또 여기서 사할린에서요. 우리 아버지들 다 한국 가겠다고. 한국 가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돌아가고 싶다고. 그렇지요. 식구 다 쓰였지요. 근데 66년도에 이렇게 한국 가고 싶다고 신청을 해서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못 갔지 어떻게? 지난 1965년 우리 정부는 일본과 한일 협정을 체결하며 국교를 회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한일 간의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안전과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는 것입니다. 한일 관계가 시작되자 국제 적십자사는 양국이 그간 외면해온 사할린 한인 귀환 문제를 해결하길 촉구했습니다. 이에 한일 간 협상이 시작이 됐지만 사할린 한인의 귀환 장소와 귀환 비용 등을 어느 쪽에서 부담하느냐가 타협되지 않았고 거기에 소련의 소극적 태도까지 더해지면서 해결은 무산됐습니다. 그 시기 고국 귀환을 신청한 사할린 한인의 수는 7,000명이 넘었습니다. 소련 시절에 그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여기 왔다라는 것 자체를 드러내는 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고요. 버려졌고 그 뒤에도 관리를 해주거나 지원을 해준 그러니까 고국이 없었던 것. 이게 지금 사할린 한인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 거죠. 일제강점기 화태로 끌려왔고 그 후 공산화된 소련 땅에 억류된 한국인. 잔혹한 역사는 그들을 마치 인질처럼 내내 그곳에 가둬두었습니다. 어쩌면 결의 분첩은 사진 속 19 남자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그 시절 화태에 억류됐던 4만 3천 명이 넘는 사할린 한인들의 애끓는 사연일 겁니다. 끔찍한 인권 유린을 저지른 제국주의 시절의 일본. 그 시절 일본 정부 뒤에 숨어있던 또 다른 가해자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인들을 부리던 전범 기업들입니다. 일제강점기 가장 많은 강제징용 피해자를 만든 기업은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입니다. 탄광과 조선소 등의 우리 국민을 강제 동원하고 제대로 임금조차 주지 않은 전범 기업. 광복 50년이 되던 지난 1995년 피해자들은 일본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시작됐던 그들만의 싸움, 결과는 패소였습니다. 지금 일본 최고재판소도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게 피해자들 피해가 구제가 안 됐다. 그리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정권이 실체적으로 소멸이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구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일본 최고재판소 판단이에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나갔다는 이유로 패소했지만은 일본의 대법원격인 최고재판소는 피해자들의 구제가 마땅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본의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오늘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과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에 소송을 낸 이들은 징용 당시 히로시마에서 일했던 탓에 대부분 원폭 피해도 입었습니다. 배란간 뭐 하늘에서 뭐 집팅하는 게 하나도 덩어리 많은 게 떨어지면서 장래기가 후끈후끈해서 보니까 불덩어리가 이렇게 떨어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원자부터 파편을 맞아가지고 여기가 통 밑에가.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했던 히로시마. 일본인 직원들은 말없이 어디론가 사라졌고 한국인 징용자들만 공장에 버려졌습니다. 누구도 이들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원폭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도와 번 돈으로 배를 타고 겨우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 억울함을 국가가 나서서 풀어줄 거라고 믿었지만 국내 소송은 여전히 끝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송을 건 또 다른 전범기업. 지난 2005년 국내에서 신일본제철에 대한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들 역시 국내 소송 1심과 2심에선 연이어 패소했습니다. 패소의 이유로는 지난 1965년 일본과 체결한 한일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이미 소멸됐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됐습니다. 지난 2012년 5월 피해자들이 강제징용당한 지 68년 만인 그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일 협정은 국가 간 채무 해결을 위한 협정이므로 이로 인해 불법적 행위를 당한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 2013년 7월 사건을 제10년 고등법원들은 대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8천만 원과 1억 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피해자들의 오랜 염원이 곧 결실을 맺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의 재상고로 다시 대법원으로 간 두 건의 소송이 이때부터 뭔가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식, 그 역사에 대한 인식, 자기 아버지가 65년 한일협정으로 다 했는데 또 사법부는 그걸 청와대와 거래하면서 자기들 권리 또는 자기 소위 밥그릇을 키우면 되는 거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지난 1965년 체결한 한일협정.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승소할 경우 이 한일협정이 자국민의 피해보다 일본과의 관계 회복에만 치중된 협상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날 게 예상되었을 겁니다. 한일 양국에 있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이 순간에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깊이 다짐할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적극 협조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숨어 있을까? 최근 법원의 자체 조사 결과를 보면 당시 법원 수뇌부는 상고 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총 3심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1심과 2심의 결과에 불복한 사람들이 3심까지 재판을 이어가는데 대법원은 중요 사건만을 담당하고 일반적인 3심 사건은 상고법원에서 처리하게 하는 것이 상고법원 설치의 핵심입니다. 대법관이 안 되면 이제 사직을 해야 되는데 대법관 자리는 13자리로서 한정되어 있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상고법관 제도가 생기면 상고법관으로 임명되기 위해서 대법원장의 눈치를 보는 그 정도가 가속화된다는 거죠. 당시 법원 수뇌부와 청와대의 은밀한 거래는 2013년 겨울 보다 본격화된 모양입니다. 지난 2013년 12월 1일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는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과 차한성 법원행정처 처장 그리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2013년 제3구 된 시점부터 이런 어떤 논의가 있었다는 자체가 좀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이거는 제3구 심의 시작 단계부터 뭔가 이상한 조짐이 있었구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대법원의 판단을 하염없이 기다리던 지난 2014년 10월 박근혜 정부와 법원 수뇌부는 재회합니다. 1차 회동보다 좀 더 확대된 2차 회동에 참석한 박병대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012년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했던 대법원 재판부의 대법관이었습니다. 박병대 신임 행정처장을 비롯해 강제징용 재판 지연을 논의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뭐 장난도 아니고 하루는 이렇게 생각했다 하루는 다음 날은 이거 그날 생각이 잘못됐는데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은 그 판결에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이 도대체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그 뭐 정말로 내가 일본 변호사를 보기 부끄러워요. 이 일본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한국 뭐 법원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 정말로 상권 분립이 된 나라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지난 2015년 8월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에도 상고법원 설치 관련 문건을 챙겨간 걸로 전해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는 지난 6월 이른바 놀이터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 독립의 원칙을 정말 금가옥조로 삼는 법관으로서 40여 년을 지내온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를 하고 간섭을 하고 그런 일을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조국이 힘이 없어 벌어진 비극을 조국의 법에 호소한 강제징용 피해자들.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 국내 소송의 원고 중 생존해 있는 이는 단 한 사람뿐입니다. 소송 헌재가 13년에 했어. 13년. 내 혼자 하는 것보다도 저때 쓰기 힘이 있거든. 그런 사람이 죽어버리고 없고 야 2년 만이면 100살이야. 100살까지 내가 살건다가 내가 가서 죽고 싶은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자신의 고통을 위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대한민국 법원은 그저 이용하고 외면해 온 걸까? 이제라도 온전한 법과 정의가 가능키는 한 걸까? 신속하게 그 판단을 내는 것 자체도 정의로운 판결 중에 하나죠. 그렇게 나중에 한 10년 뒤에 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당장 판결이 나와야 되죠. 그 말은 일제에 의해 이루어졌던 강제징용의 피해가 여전히 복구되지 않았던 뜻이기도 합니다. 무려 100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이제 일본 또 중국, 만주, 남태평양 기타 국외로 강제 동원이 됐었고 또 국내 동원까지를 포함하면 650만 정도 규모였었으니까 그야말로 우리 그 민족사에 있어서는 가장 큰 규모의 대규모 인구 이동이 폭력적으로 이루어졌던 기간이기도 하죠. 강제징용 피해자 이름으로 만들어진 수만 개의 통장이 일본에서 발견됐습니다.
더욱이 지난 2013년 일본 시민단체와 함께 국내 시민단체는 수만 건의 우편저금 기록이 일본 은행에 고스란히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강제징용자들에게 임금의 대부분을 저금시킨 것이 우편저금입니다. 이것은 누가 어디에서 근무를 했느냐를 확인해주는 또 다른 기록이기도 합니다. 유조은행 후쿠오카 지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죠. 돌려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게 당연히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협의를 해가지고 할 문제, 자기들은 뭐 권한이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한국 외무부에 가서 한국 정부가 이걸 당연히 국가의 의무로서 가져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했던 거고,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뭐 내가 그걸 가지고 제대로 협의를 했다라는 소리를 뭐 제대로 못 들었으니까. 아직까지 이 우편저금에 대한 데이터는 한일 양측 모두에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와 관련 자료가 대거 발간된 사실 피해 실태를 정리한 것으로 파장이 예상됩니다. 3.1절과 광복절만 되면은 이어지는 각종 명부 발견 소식들, 그것이 공적 기관을 통해 데이터화되지 않는 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단발성 뉴스일 뿐입니다. 강제징용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인 현재의 문제입니다. 요게 외환용 동물 개나 고양이의 무덤인데 아주 정성스럽게 이름도 있죠. 고양이 같은데 고양이 이름입니다. 그럼 조선인들 무덤은 어디 있나요? 조선인 무덤 글쎄 말이에요. 이 옆에 있는 거죠. 요거 이게 우리 동포의 그 희생자의 무덤의 표시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꽃을 꼽아놓고 같이 기도도 하고 한 30개 정도 돼요, 이 근방에. 일본 사람들의 애완동물 묘수보다 초라한 무덤. 돌덩이가 없었다면 모르고 지나쳤을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슬픈 죽음. 이것이 강제노동의 진상이라고 이렇게 늘 봅니다. 이게 말이 필요 없어요. 여기를 보여주면은 15만 명의 한국인이 강제 동원돼 탄광과 공장에서 일해만 했던 일본 후쿠오카. 이곳에서 5천여 명이 죽고 2만여 명이 사라졌습니다. 작은 돌덩이로 죽음을 표시할 수밖에 없었던 누군가는 애달픈 심정으로 무덤견 나무에 죽은 이의 고향을 깊게 새겼던 걸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지원 및 피해 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 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는 그런 거는 곧 죽어도 굶어 죽어도 안 받겠습니다.